대학교 때 러시아 문학하고 영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계속 혼자 습작을 했어요. 글 쓰는 일 자체에 대해서 되게 올인하지도 못하면서 놓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쭉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든 영화 일을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영화 비평 스쿨, PD들을 양성하는 그 영화 PD 스쿨,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학원 생활을 하고 밤에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혼자 글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석사를 마칠 때 몸이 좀 아팠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1년만 글을 써보겠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정말 딱 1년 만에 장편 시나리오를 하나 썼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쓸 용기를 냈고, 그게 이제 작가로서 이제 처음 뭔가 이제 마음 잡고 써본 처음이라고 얘기할 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을 하다가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요즘 나랑 같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뭔가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하기보다는 좀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부대끼면서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예종에 처음 올 때 여기서 안 되면 끝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학교 생활이 뭔가 작가로서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 되게 좀 절박했고,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소중하면서도 그만큼 좀 막막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되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진짜 좀 외롭고 치열하면서도 너무 진지해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 제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체홉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의 내용 자체는 체홉의 벚꽃동산과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영화 속에 실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이제 그 안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지는 알 수 없고 좀 모호한, 그래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자기만의 어떤 복수를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설정할 때 체육 작품이 이제 아이디어를 줬고, 나머지는 원래 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채웠죠. 연출하고 싶은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시나리오 한 편을 쓰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 작품을 파인하우스 필름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작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간에 단편 영화 미스터 쿠퍼를 연출하게 됐는데, 작가는 왜 어떤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렇구나. 그래서 미스터 쿠퍼도 뭔가 벚꽃동산에서 하려던 이야기에 또 다른 어떤 좀 연결돼 있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민구의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이 쿠퍼액을 가진 이 남자는 누구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 이내가 겪게 되는 러브 스토리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남자친구인데, 이제 가장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그 쿠퍼에게 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내가 임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고통받는 순간에
그 고통을 같이 나눠주지 않는 이 모호한 태도는 뭔가 이제 글을 통해서 그런 쿠퍼의 같이 모호한 세상까지도 만나게 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정작 이 여자의 고통은 해결해주지 못하는 민구가 미스터 쿠퍼일 수도 있고, 또 뭐 성희롱인지 뭔지 정말 호의인지 선의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내의 곁에 계속 맴도는 그 김 사장님 같은 그런 남자가 미스터 쿠퍼일 수도 있고,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왔는지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 그 세련되고 깨끗한 태도로 사람을 더 숨막히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요즘 세상 자체가 미스터 쿠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엔딩에 관한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민구를 보는 이내의 눈에 공포가 어려있다, 두려움이 어려있다, 뭐 이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랄까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 살고 나서 이 배우들이 막상 서로를 마주하고 보니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 현장에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배우들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지금의 이내와 민구를 믿고, 예, 이제 좀 더 관객의 판단에 맡기기로, 예,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정측면에서, 예, 영화가 끝나고 있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 평이 좀 엇갈리고 호불호가 엇갈리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예,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진실하게 질문을 던진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이제 뭔가 제가 그 영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나 주변에서의 어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소설들 중에 가장 끌렸고, 80여 편의 단편 소설을 한 2번 정도 다 읽었는데 저는 이 작품이 가장 좋았어요. 남자가 헛간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 헛간을 태운다는 게 과연 진짜 헛간을 태우는 건지, 아니면 혹시 그런 쓸모없는 헛간 같은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인지, 특히 어떤 여자를 그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약간 좀 사회에서 좀 뭐라 할까, 아웃사이더라고 할까, 조금 낙오돼 있다고 할까, 그런 어떤 여성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얘기에 굉장히 강하게 끌렸고, 감독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요즘 시대 분노의 문제, 그런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의 문제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뭐 감성적으로뿐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하면, 제가 뭔가 작가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고, 뜻을 맞춰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단편소설 헛간 태우다를 영화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을 때 제가 했던 제안에는 결말을,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처럼 그 남자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여자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주인공이 몰라야 될 것 같다. 이제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알 수 없는 거에 끌렸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님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주말인데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2개의 이미지를 생각해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텅 빈 비닐하우스, 그 안에 별게 없는 그런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이미지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입 차를 불태우는 이미지야. 근데
거기 아마 시체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가장 그 키 이미지랄까?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갖고 오셨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걸 영화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미 엔딩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예. 그래서 엔딩으로부터 모든 얘기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하루키 작품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건 제 생각인데, 하루키 작품에는 좀 쌍둥이 같은 인간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헛간을 태우다 같은 경우도 이 화자인 남자가 자기랑 굉장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구조를 하고 있지만, 약간 그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그런 일련의 일을 겪음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 혹시 살인범 아닌가? 라고 그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자의 내면과 나의 내면이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내 자신이 더 무서워지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묘한 섬뜩함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죠. 한국 청년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감독님이 좀 젊은 사람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예.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보다도 그냥 한국의 보통 청년 같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두 버전이에요. 그 2016년 버전에서의 종수는 사실 작가 지망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그냥 보통의, 예, 그런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알바를 전전하면서 이제 미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고, 뭐 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더 닿을 수 없는 그런, 예, 인물로 그려져 있었고,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이야기를 좁히는 것 같고, 예, 더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감독님과 많은 이제 대화를 거쳐서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해 간 게 지금 보시게 된 2018년의 버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랄까, 결과적으로는 젊은이에 국한되지 않은 어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어떤 미스테리함, 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 근데 그 안에 뭔가 굉장히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상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대상 없는 공포, 거기서 오는 분노, 예, 이런 막연한 것들을 그리려고 하는 좀 더 겹이 많은 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저한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로서 어떤 고민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한 번은 이렇게 답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만큼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답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어느 만큼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은 어느 만큼 화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만큼 진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작가랍시고 어떤 이제 삶을 살고 어떤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저보다 더 하지 않을까 싶고,
계속 그 사이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감수성,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되게 예민한 감수성이 있는데 울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 울다가도 그런 자신을 굉장히 우스워하고 또 우스워하다가도 그런 자기 때문에 또 울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젊음이 가진 속성이긴 한데 그게 더 좀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좀 요즘 젊은이들을 좀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네. 그게 좀 요즘 시대의 감수성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